네, 오늘은 대학 동기들끼리 자산 격차가 어떻게 얼만큼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때 울고 웃었던 그냥 친구들이, 대학 동기들이 몇 년 뒤에 만났을 때 전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산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서 그걸 보고 현타도 느끼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자산 증식을 했는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앞서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이 출발했지만 미래에 얼만큼 자산 격차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걸 반면 교사 삼아서 지금은 그냥 같이 웃는 그런 동기들이지만 미래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럼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런 자료가 있었죠.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순자산이 3억, 3, 4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이제 11월 현재 이만큼의 자산이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최모 씨는 아파트를 계속 매수를 해서 갈아타기를 꾸준히 해서 자산 증식을 이어간 반면 이 전모 씨라는 친구는 계속해서 전세를 살았기 때문에 자산 증식의 효과가 전혀 없었음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산 격차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한번 보면 똑같이 대기업에는 입사했어요. 근데 이제 최모 씨는 16년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때 갈아타기를 한번 해서 그 3억 점프업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전모 씨는 계속해서 이제 전세만을 고집합니다. 이때 2010 대기업 입사하고 2년 지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전모 씨가 기존에 자산을 꾸준히 잘 모았었는데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자산 증식의 효과가 없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최모 씨, 아파트를 매수한 최모 씨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자산 증식을 이어가는 반면 전모 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간 내에 계속해서 자산 격차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발발하면서 굉장히 그 부동산 자산, 실물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13억 정도의 자산 격차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원래 이 친구들이 똑같이 10년 전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던 대학 동기였지만 10년 뒤에는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거는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과연 이 부동산이란 게 우리가 한때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 듣던 동기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8호학번 동기들 얘기고요. 2006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기 때문에 옛날 자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주는 인사이트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울고 웃었던 그냥 돈도 없었던 동기에서 출발을 했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자산 격차가 얼만큼 벌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얼만큼 벌릴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고요. 또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내가 뒤처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 사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표본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평균 연봉이 5,800만 원이었고 집을 구매할 수 있기까지 5.9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35명이 취득을 했고 주택 5명, 빌라 1명, 전세 6명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고양시에 매수한 경우입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남들보다 훨씬 안 오른다고 하죠. 1억 8천에 매수를 해서 5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3억 2천의 자산 증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자산 증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합니다. 생각 없이 강북 지역을 매수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건데 어디를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기, 같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다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북과 강남의 상승률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는 강남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나마 매수를 해서 자산 증식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물론 다른 친구들을 보면 그 강남 쪽 뭐 인근에 매수한 사람들에 비하면은 좀 보잘것없는 자산 증식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거는 있겠지만, 지금의 단순히 박탈감을 넘어서서 5년, 10년이 지났을 때는 아예 강남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산적인 측면에서도 친구들에 비해 상당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뭐 자산 계층을 높이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뭐 그 친구들에 비해서 능력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단지 강남에 집을 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산이 크게 증가한 동기들을 보니까 고양시에 매수한 걸 후회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닌데 단순히 강남과 고양시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동기들과 한순간에 자산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산이 3억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이 더 큰 재산을 형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전세를 살다가 빠르게 매매로 전환한 케이스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전세 4천만 원에 살고 있다가 6년 뒤에 송파구로 이동하는데, 그 기간 저축을 해서 3억의 잠실 아파트를 매수를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 시세라고 하면 2006년이니까 6년 뒤에 13억 원이 돼서 무려 10억 원의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또 전세에서 매매로 빠르게 넘어간 케이스로 처음에 8천만 원 전세로 시작을 했다가 송파구 내에서 5년 뒤에 똑같이 송파구에 3억 9천에 매입을 해서 12억,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뒤에 12억 원이 됐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8억의 시세 차익을 남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전세를 살다가 뭐 서대문에서 송파로 넘어가든 송파에서 송파로 넘어가든 빠른 판단을 가지고 전세로는 안 되겠다, 빨리 매매를 해서 내 자산을 증식시켜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빨리 얻은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른 동기들에 비해 자산 그 격차를 벌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두 번째 케이스였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초장의 핵심지를 매수한 케이스인데요. 강남구 압구정동에 2억에 매입을 해서 15억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억에 매수를 해서 N년 뒤에 15억이 됐으니까 13억의 차익을 남긴 케이스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 인사이트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단지 직장 위치가 그쪽이었기 때문에 강남구에 어서 그 거주지로서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쪽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 게 전세가 아니라 바로 초장에 매수를 때려버린 거. 아마 여기서 전세로 시작했으면 몇 년 뒤에 다시 매수하려고 해도 쫓겨났을 거예요, 주변으로. 뭐 서초, 송파, 뭐 과천 이렇게 서서히 밀려났겠죠.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따라줬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강남 지역을 선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전세가 아니라 매수로 이제 매매로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 그게 주요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첫 번째 사례의 당사자가 나오는데, 똑같이 이제 똑같은 기간이 지났지만 누구는 이제 뭐 13억, 15억을 벌고 누구는 3억 벌고 뭐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똑같이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나더랍니다. 사실 이때 당시 3억이라고 하면 지금의 거의 뭐 10억 정도의 가치? 뭐 그 정도 될까요? 상당히 많이 벌었던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기들의 자산 격차가 그렇게 막 크게 늘어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쓰라리겠죠. 이제 네 번째 사례는 버블세븐 매수자입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이어간 케이스인데요. 양천구의 전세로 시작했다가 1년 뒤에
3억 1천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5억 5천만 원의 시세가 형성이 돼서 2억 4천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고요. 버블세븐이라고 심지어 버블 낀 곳을 뒤늦게라도 매수한 자들도 돈을 벌었고, 뭐 시기와 단지에 따라서는 훨씬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괜히 버블이 아니에요. 이 버블 세븐 같은 경우에 매수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차익을 남겼습니다. 우리 뭐 주식할 때도 예를 들어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버블이다 버블이다 하지만 고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는 순간 상승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잖아요. 부동산에서는 이 버블 세븐 지역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뒤늦게나마 그 매수를 해서 이 버블 세븐 지역에 매수를 뭐 뒤따라 가서 시세 차익을 이렇게 남길 수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아 저게 언젠간 떨어질 거야 하고 계속 뭐 기다렸으면은 도저히 못 들어갔을 텐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들어가서 그 차익이라도 먹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매수 안 했으면은 지금 호가가 5억 6억이라고 하는데 절대 못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로 가서 그나마 조금 덜 뒤처지게 됐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빠르게 전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면 인생 지읒 될 뻔 했다라는 거. 빨리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지 않았더라면 진짜 인생 지읒 될 뻔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는 돈은 근로소득을 통해서 일을 해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버는 거다라는 사례인데 이런 사람은 지금도 굉장히 많죠.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 가치를 더 부여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형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중랑구의 전세로 시작하게 되고요. 1년 뒤에 노원으로 분양받아가지고 1억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매도를 해요. 1억 2천에. 그러니까 꼴랑 2천만 원 남겨먹고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 후에 광진구로 갈아타기를 합니다. 1억 6천에 매수를 해서 2년 뒤에 2억에 매도 때리고요. 4천만 원을 남깁니다. 이걸 보시고 그래도 6년 동안 두 번 갈아타서 6천만 원 시세 차익 거뒀으면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4년 전에 매도한 아파트를 한번 찾아가 봤더니 이분은 그때 당시 4천만 원만 먹었는데 이게 또 로얄층이었다라고 해요. 게다가 보이시죠? 저렴한 급매물. 물론 뭐 이거는 급매물이라고 써놓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그때 당시 2억 원에 매도를 했었는데 현재 5억 3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아타기 한다고 소액 이렇게 뭐 먹겠다고 이렇게 깔짝대지만 않았어도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제 3억 7천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뭐 조금 시세 차익 나면 팔아버리고 그거에 따라서 갈아타기 하고 그렇게 해서 3천 그러니까 3억 7천 벌 수 있었던 걸 6천만 원만 벌게 된 거예요. 이 아파트 하나만으로만 비교를 하면은 4천만 원 남겼으니까 3억 3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3억 3천만 원의 손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갖고 있었으면 이 3억 3천만 원까지도 그러니까 플러스 3억 7천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였으니까. 형님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돈은 일해서 벌어야 된다라고. 그렇다면 이분 와이프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팔고 나서 폭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다고 하거든요.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라는 거는 투자 용도가 아니라 단순히 거주하는 데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을 뭐 여러 채를 사서 투자로 계속 돌리고 그런 것들이 설령 10억, 20억, 30억이 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이 공간에 대해서 순수하게 거주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까? 투자를 위해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압박에 시달릴 것 같아서
뭐 집값 폭등을 통해서 내가 뭐 미치고 화나는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거주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즉, 집을 투자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교훈은 뭘까요? 와이프랑 나랑 경제관념이 일치하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되게 힘든데, 그렇게 일치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일치하기 전에 일단 경제관념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관념 자체가 없으면 그 일치하는 것조차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관념을 꼭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관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투자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집은 단지 거주하는 용도로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시세 차익이 그렇게 나고 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재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경제관념이 그렇게 제대로 성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와이프를 만나면은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랑 경제관념이 일치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렇게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다 라고 느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시죠? 네, 저는 계속 불로소득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불로소득이라고 욕하셔도 좋고요.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불로소득을 당당하게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사례들의 중간 정리를 해보면, 버블세븐에 매수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이제 4억 7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고, 그 외 지역에 매수한 사람들은 2억 6천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즉, 집을 매수한 사람과, 근데 또 핵심지에 매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산 계층이 달라졌습니다. 자, 언제까지 대학 동기일까요? 똑같이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서로 계층이 달라졌다라는 거, 속된 말로 노는 물이 달라졌다고 하죠. 이들이 과연 5년, 10년, 15년이 계속 지나도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나는 같이 어울리고 싶어도 그 자산 격차가 차이가 나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뭐 분노도 느끼고 이러기 때문에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거든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 대기업을 똑같이 대기업을 들어갔으니까 소득 차이는 없는데, 결국 주거지를 어디에 마련하고 어떤 평수를 갖느냐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2배에서 4배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지금 시점에서 2배에서 4배 차이가 나는 거지, 그 속도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강북에 있는 사람이 강남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의 또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아예 다릅니다. 다른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강북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동기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5년 뒤, 10년 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빨리 어떤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그들 절대 못 따라갑니다. 자, 오랜만에 동기 모임에 가봤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의 주제는 부동산이 되고, 얼마 올랐냐고 물어보니까 2년 동안 3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1억 5천이래요. 뭐 어디 지방에 수요 없는 그런 곳을 샀는지 뭐 10년 동안 1억 5천밖에 못 올랐다고 합니다. 27평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참 애매한 평수잖아요. 이래서 국민 평수라는 게 있는 건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요가 있는 그런 평형대가 왜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죠. 결국 어디에 샀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이렇게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분이 직업이 또 세무사예요. 일반 대기업 직장인보다 더 벌면 더 벌었지 소득이 괜찮으신 분인데, 단지 직장이 위쪽 지역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위쪽에 매수를 하게 됐는데, 그에 따라 강남에 산 친구들과 자산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또 여기서 여섯 번째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매수는 했는데 빌라를 한 케이스거든요.
이분이 직장이 위쪽에 있어서 은평구에 빌라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1억 5천에 매입해서 7년 뒤에 3억이 돼서 시세 차익 1억 5천을 거두게 됩니다. 7년 동안. 이분은 이제 은평구에 마련을 하게 된 거를 탓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빌라를 산 게 더 큰 문제예요. 왜냐면 이분 누나도 똑같은 시기에 98년에 아파트를 샀는데 물론 송파구 지역은 달라요. 아까 빌라를 은평구에 1억 5천 주고 샀다고 했거든요. 이분 누나는 똑같은 가격으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삽니다. 똑같이 7년 뒤에 12억이 돼서 무려 10억 5천의 차익을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이 남자분은 1억 5천, 누나는 10억 5천을 남긴 거거든요. 단지 빌라와 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를 샀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자산 증식을 압도적으로 거두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 물론 지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또 은평구, 송파구죠. 똑같은 돈으로 은평구에 있는 빌라를 매입한 사람과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거. 참 이거 보면 지금의 폭락기들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결국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투자를 했지만 저 친구가 훨씬 많은 차익을 거두게 되면 당연히 열받고 뭐 화 나겠죠. 그리고 거품이라고 뭐 떨어지기를 빌기도 많이도 할 거고요. 이렇게 열등감을 느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때는 대학 동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급이 나눠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갈라 놓는다는 거 얼만큼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일곱 번째 케이스는 이제 직장이 지방인 경우입니다. 지방 발령받은 뒤에 아파트를 1억 5천에 매수를 하는데요. 6년 뒤에 2억이 돼서 5천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지 내가 직장이 지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거주 하겠다고 그쪽에 아파트를 매수를 한 건데 5천만 원밖에 남기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그 분들은 그래도 뭐 7년이긴 하지만 은평구에 빌라를 사도 이제 1억 5천을 남겼는데 이분은 아파트지만 지방에 있는 거를 매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수익률이 3분의 1 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이런 분들은 억울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뭐 투자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방에 단지 직장이 위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를 그쪽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확 벌어지게 되니까 굉장히 뭐 열받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분의 더 큰 문제는 이제 지방으로 발령받다가 서울로 재발령을 받게 됐는데 서울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5천만 원밖에 못 올랐는데 서울은 이제 아까 봤듯이 뭐 최소 뭐 3억, 뭐 2억, 그리고 뭐 어떤 건 뭐 10억 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갈 수가 없겠죠. 갈아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엔딩은 이제 퇴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전세나 월세로 갈 수 있겠지만 퇴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동기들의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게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투자 능력이 뭐 어떤 친구가 더 뛰어나서 그렇게 격차를 벌렸다기보다는 단지 직장이 지방이고 뭐 강남이고 은평이고 이렇게 나뉘어졌을 뿐이고 그에 따라서 그쪽에 실거주를 했을 뿐인데 그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된 거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해서 뭐 만약에 서울에 직장이 있었으면 그쪽에서 마련을 했을 텐데 아니면은 뭐 서울에 그냥 집이라도 조금 사놓고 여기서 뭐 월세라도 살 걸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물론 진짜 뭐 투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직장을 발령받았다 하더라도 서울에 등기를 치고 지방에서 월세로 산다거나 할 수도 있었겠지만 뭐 그런 케이스는 좀 차치를 하자고요. 여기서는. 단지 제가 이걸 소개하고자 했던 취지는 능력은 똑같은데 능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자산 격차가 벌어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니까 그런 부분은 빼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서울에 집 사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게 후회가 된다고 하고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직장 위치가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고요. 강남이나 뭐 저쪽 위쪽에서 그 자산 격차를 벌린 사람들이
본인들보다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사례로는 수도권에 살기는 살았는데 싼 맛에 재건축 전세에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일반 아파트 신축, 준신축보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굉장히 저렴하니까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2억짜리에 전세가 5천만 원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6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 5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3번 돌렸을 뿐인데 2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된 거고요. 결국 본인의 부동산에 투입된 거는 5천만 원으로 똑같은데 내가 그때 매수를 했더라면 3억 차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거를 이제 다 날린 케이스가 된 거고, 그때는 그렇게 오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뭐 싼 맛에 재건축에 들어간 거겠죠, 전세로. 그리고 아홉 번째는 정부 정책을 신뢰한 경우입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막 한다고 하니까 집값 잡는다고 하니까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초기에는 약발이 먹히지만 서서히 이제 그런 효과들이 상쇄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석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장이 추이가 어땠고, 이런 정책에 따라서 효과는 어떻게 발생을 할 거고,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분석만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그러다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뒤늦게 깨닫고 매수를 하게 됐는데 5억 5천에 매입했다라고 해요. 근데 시기를 보십시오. 2006년 8월입니다. 저희 2007, 8년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그러니까 분석은 했는데 또 이런 천재지변급 성격의 재앙이 오게 되면서 이분은 세상에 대해서 많이 이제 화를 가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분석만 하다가 집값 오르는 것들을 보고 아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알아서 뒤늦게 매수를 했는데 근데 뭐 뒤늦게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그간 거둘 수 있었던 시세 차익을 기회비용으로 다 날려버리게 된 거니까. 근데 또 그걸 또 뭐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뒤늦게 뭐 매수를 했는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고 그럼 뭐 아파트 값이 뭐 뻔하죠. 그러니까 이건 억가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뭐 억울해 했을 것 같은 모습이 좀 상상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제 열 번째는 뭐 금융위기가 어쩌고 뭐 어쨌는데 뭐 그런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죠. 신랄하고 냉철하게 뭐 분석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동일했다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아무튼 주변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는 흔한 그 유형, 뭐 금융위기가 뭐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됐는데 뭐 그런 유형입니다. 총 4번을 이사했다고 해요. 뭐 IMF 때는 전셋값 떨어지니까 34평으로 갔다가 뭐 다시 오르면 또 31평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총 4번의 전세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아파트 한 단지 내에서 4번을 이렇게 뭐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야탑동에서 이제 1억 전세를 살다가 2년 뒤에 1억 3천의 분당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1억 3천에서 1억 5천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되고요. 근데 이때 매매가들 보세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3천과 1억 8천, 5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때도 4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조금 더 해가지고 매매를 갔으면 상당히 시세 차익을 많이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IMF가 뭐 어쩌니 뭐 경제 위기가 어쩌니 뭐 이러면서 계속 전세만 돌다가 이 아까운 찬스를 다 날리게 된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지금 매매가 오르는 거 보세요. 지금 또 1억 5천에서 2억 4천짜리 전세로 이동을 했는데 이때 또 그동안은 5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던 게 1억 3천 막 이렇게 또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때부터는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이때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오르는 폭이 커지게 되면 진짜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사람들 그 심리적 저항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만 생각을 했다가 뭐 1억, 1억 5천, 2억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뭐 돈이 없는 거는 둘째 치고 그런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어가지고 뭐 매매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랬던 게 지금 7억 8천이 돼서 3년 만에 4억 가까이가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예 뭐 매매로 들어가는 건 꿈도 꿀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위기만 외치다가 아예 기회조차 박살내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과거에는 뭐 대학교 동기로 만났지만 미래에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주민으로 다시 만나자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제 과거에 대학교 때 했던 추억들은 다 묻어두고 발전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에서 강남의 주민이 돼가지고 단지 주민으로서 다시 만나자 그러고 싶다라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자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